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 이슈들을 종합정리하는 주간 이슈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외교가에서 오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본부에서는 이번 주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9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금요일인데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11시쯤부터 나온 브리핑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일정과 구성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간략히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일정은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5박 6일로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늘었고요. 또 시찰단 규모는 2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했고,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 민간 전문가 등은 이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한 10명 정도를 자문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지만 이 현장에 갔다 온 시찰단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일정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단의 대부분은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고 네. 민간 전문가는 자문단으로 별도로 한국에서 이제 의견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내외의 자문 그룹이 뭐 이 점검의 완전성을 좀 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5박 6일 일정인데요. 실제 시찰은 22일부터 25일 나흘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시찰 첫날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이걸 한 다음에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현지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5일에는 이런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회의와 질의응답을 일본 측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효 채취는 안 한다라고 우선 선을 긋고 있어가지고 그럼 가서 뭐 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국무조정실이 설명을 했냐면 이 오염수 처리에 사용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와 또 해양방출 설비 이 두 설비의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이걸 확인하겠다. 그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겠다는 건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건지가 약간 아직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우선은 알프스 장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다는 식으로 아까 질응답 과정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본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설비가 있네. 설비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네. 이 정도 수준을 볼 건지 아니면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오염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걸러서 나오는 건지 이것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이거는 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확인하든 아니면은 이 어떤 자료 분석 결과를 확인하든 그걸 좀 확인해 본다라고 시찰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도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미리 이제 점검 결과 나와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 방류되는 오염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 그동안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걸 토의하는 그 정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제 전체 5박 6일인데 처음 이틀은 일본 관계자와 이제 사무실 책상에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틀은 현장을 가서 이제 일본과 협의된 일정들을 이것저것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뭐 최종적인 점검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일정인 것 같은데 네. 뭐 아직 뭐 이제 브리핑 내용이 자세히 다 나오진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관건이 우리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인데 그런 좀 의구심, 좀 불안은 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그렇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 봐서는 예. 일단은 여전히 우려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곧바로 비판이 나왔지만 네. 예상했다시피 일단 그 오염수 시료 채취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은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예. 보이고 아예 언급이 안 됐으니까 또 박종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다핵종 제거 설비가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됐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는 일단 발표는 된 것인데 예. 과연 일본이 어디까지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제 2차 협의에서까지 일본이 사실 보여주는 거 여부 자체도 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본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다핵종 제거 설비가 시찰 대상이라는 거 언급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일본이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여전히 자세히 그 내부 시설 또는 처리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일본이 과연 합의해 줬느냐. 그렇다면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서 데이터까지 역시나 일본이 정한 대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우려가 아직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학하는 수준으로 쭉 한번 보여준 선에서 끝날지 네. 아니면 그 이상을 허용할지인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좀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에서 보여줄 확률이 그렇습니다. 높아 이게 보이는 거네요. 용어도 보면은 예. 설비의 설치 상태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 맞아요. 발표 네.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알프스의 어디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해줬을 텐데 설치 상태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이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 내용상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사실 디테일을 봐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디테일. 이게 디테일 그러니까 이 발표된 내용 설치 상태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어디를 본다라고 찍어주질 않았기 네. 때문에 사실 네. 그런 디테일들이 좀 나와야 조금 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점이 가장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근데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시료 채취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정부의 설명은 뭐 지난번에 IAEA가 했던 거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시찰단은 왜 가느냐라는 의구심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점검 이 조사 이게 아니라 그냥 관찰 말 그대로 시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느껴지고 디테일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연 이게 해양 방류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목소리는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시민단체나 일본 어민들도 이거 꼭 해양 방류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큰 호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 좀 부어서 저장해 놓고 반감기 거친 다음에 하면은 더 안전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왜 이걸 방류한다고 결과를 정해놓고 방류할지 말지를 생각하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생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일본 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나라 시찰단은 그냥 가서 보고 오고 끝. 네. 이러면 또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대안을 좀 내놓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지 국민들이 그래 이렇게 논의해봤더니 검증해봤더니 이게 방류 꼭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방류는 안 되겠다. 방류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겠네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방류를 기정사실하는 쪽으로 간다면 국민들에게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예. 이게 우리가 꼭 시찰단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이제 또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본은 아직까지도 올여름 방류를 사실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접국들 북한, 중국 포함해서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시찰단 파견이 만약에 일본이 나중에 이제 방류를 할 때 한국이 보고 갔다.
보고 갔는데 한국에서도 뭐 별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본이 정당성 논리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한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이게 자꾸 우리 정부와 일본이 서로 뭘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네. 시찰단을 받아주고 우리는 알프스를 좀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류를 만약에 막을 수 없다면 그건 또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방류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건강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이제 슬슬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에 이제 그 시찰단 활동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이 됐고 계속 질의응답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소식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이제 오후에 이어지는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또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오늘 밤 늦게나 내일 IAEA에서 그 시료 채취한 첫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오후 그다음에 내일 주말에도 이어진 소식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발 직전까지. 다음 뉴스도 사실 일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제 외교 그 일정인데 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우리는 G7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네. 현재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까? 외교 일정들이. 네, 우선 G7 정상회의 사실은 핵심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네. 그리고 대만 해협 군사 행동으로 뭐 위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네. G7 정상들의 대응 방안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에 대해서 G7의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얻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기 초청된 호주 등등 인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연대를 좀 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G7 정상회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 일정을 보니까 기시다 총리 안내로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들이 히로시마 원폭 관련 전시하는 네. 평화기념 자료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핵 없는 세계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춘 첫 일정이다, 주요 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내일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의 논의를 박차를 가한다. 신흥국가의 협력 방안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까 지금 히로시마 이 핵 관련된 평화기념 자료관 방문 이후에는 안보 관련 회의를 한다고 해요. 논의를 한다고 해요. 핵군축 논의. 그다음에 내일 경제. 그다음에 21일 마지막에는 이 러시아의 군사행동 등에 대한 법의 지배 중요성을 논의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공동성명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오늘 오후에 출국해서 일정을 소화하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우리 일정 같은 경우는 네. 이 원폭 피해 제1교포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네.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원폭 피해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가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관련된 뭐 연설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 네. 거기다가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것인지 열린다면 또 언제 열릴 것인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은 조금 유동적인 그렇죠. 그런 미국 상황이 측에서 약간 예. 아직 확답을 안 준 상황이죠. 사실 G7 회의가 뭐 의제와 뭐 목표가 되게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G7 국가들이 손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자, 뭐 혼내주자 이런 회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석을 하는 거니까 한미일에 더 밀착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을 텐데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이 진행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 확정이 됐지만 이미 이전에 있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 한미일 간의 군사 공조 그리고 미사일 정보 공유까지 예. 사실 거의 약속이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아마 그거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목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로 이번에 G7에서도 아마 지금 사실 숨기지도 않고 있죠. 미리미리 이미 거의 공동성명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렇게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G7 차원으로 확대해서 사실 확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한미일 간의 공조다. 네. 이런 부분을 아마 21일에 만약에 되면 21일일 텐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미리 가졌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근데 거기서도 이미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양국 발표 내용을 보면요. 힘에 의한 현상 변화 시도에 대한 반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쿼드,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걸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중국이 그렇습니다. 대만을 뭐 위협하고 예. 침공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군사적인 행위를 함께 할 것이냐. 미사일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 일정 갖는 것기도 하지만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추도하고 피해자들 만나는 게 이게 약간 미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로시마 원폭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해자지만 일본이 여기서는 피해자격이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는 피해자, 일본은 가해자로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피해자가 되는 장소를 또 방문을 하면 이게 미묘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정을 잡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의 이제 원폭 피해국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부각을 시키면서 이 세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인 사실은 뒷전으로 네. 물리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가해자성을 최대한 숨기고. 네. 그래서 이 원폭 관련된 얘기, 피해 얘기를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로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적기지 반경 능력 보유 선언 네. 여기와 함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대외 팽창 정책 또 군사적으로도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그런 모습을 감안하면 이런 피해국 이미지 강조 좀 전략적으로 스텝을 좀 밟아가는 모습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 방문 기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별 방문에 참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한꺼풀 벗겨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원자폭탄으로 인한 히로시마 희생자가 아마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장 그 원폭 피해로 사망한 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을 숨진 분까지 합치면 20만 명 정도 되는데 당시 조선인 약 2만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폭자 10명 가운데 1명이 조선인 우리 한국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피폭자의 절반가량이 강제 동원된 노무자, 네. 이른바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도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여기서 기시다 총리가 이 위령비를 참배할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 동원 피해자들도 이제 강제로 끌려와서 네. 히로시마에서 숨진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메시지를 좀 전향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뭐 이번 그 G7 일정이 그 마치 수학 문제로 비교하면 외교의 굉장히 고차방 정식을 푸는 문제인데 과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시각 교통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한남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부 동탄터널에서 기흥까지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여기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서는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금소부터 화도 부근 8km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금 소에서 상일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 부근에서 송내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선 부근에서는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기억에서 좀 잊혀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게 검찰 수사가 좀 본격화돼서 탈당했던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혐의는 이 2021년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 목적으로 전당대회였죠.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에게 정무부시장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에 900만 원이 이제 강내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을 거쳐서 지역본부장들에게 갔는데, 그 과정에 이성만 의원이 이제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성만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오전 8시 47분경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결백을 밝히겠다 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돈 준 사실이 없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 결정적인 증거였던 이성만 의원의 음성이 등장하는 전달 정황이 드러난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도 하나는 2021년 3월 30일경에 녹음이 됐고 다른 하나는 5월 3일경 녹음된 것인데, 마치 하나의 연속된 대화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 2달 간격으로 따로 이루어진 녹음을 하나인 것처럼 묶어놨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 전달인 것처럼 검찰이 만들었다는 사실 취지의 주장이고요. 일단 이성만 의원의 주장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성만 의원의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돈봉투 의혹 관련된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이성만 의원이 첫 번째 소환인 거고, 당연히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돈봉투 관련된 9,400여만 원, 이 돈봉투 그 금액이 현역 의원, 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3개구로 나눠서 전달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현재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이 가장 진척이 돼서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을 제일 먼저 이 소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윤관석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지금 이름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초에 윤관석 의원을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의혹을 받아서 탈당한 의원은 이성만, 윤관석 의원 2명인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했다라고 하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본부장 그룹에 대해서는 이성만 의원이 이제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그 행위는 윤관석 의원이 연관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을 조사한 다음에 윤관석 의원과 연결된 걸로 의심을 받는 의원들을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게 검찰의 시간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죠, 수사죠.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불리는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 연구소를 통해서 추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돈봉투 의혹과는 약간 별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9,400만 원과 다른 또 돈이 어떻게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했었고, 이건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련자들 조사를 하고 아마 이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들 여럿을 이제 줄줄이 소환을 하면 그만큼 민주당의 반발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건설노조와 정부, 경찰의 어떤 긴장 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실 어제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직접 건설노조 집회를 엄단을 하겠다, 이런 사실 이제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더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데, 일단 먼저 윤익은 청장이 어제 어떤 발언했는지 저희가 음성을 정리했으니까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 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하여 수사하겠습니다. 출석 불응 시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문화재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경찰의 청장이 직접 이렇게 저렇게 수사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이제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이 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 노조의 그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하게 수사가 단속되고 있고 최근에 건설 노조에서 이제 뭐 민주노총 전반적으로 집회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투쟁수를 높이고 있는데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건설 노조가 서울광장 등지에서 1박 2일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광장, 뭐 청계천 등등에서 등지에서 이제 대통령실 사실 행진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이 어제 사실 들으신 브리핑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이에요. 그러니까 자청을 해서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이 집회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인데 들으신 대로 일단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서 이 1박 2일 집회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다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혐의는 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 그걸 불응했다. 이런 준수 사항들을 위반했다는 것 있고요.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노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 허용된 신고된 집회였다고 하지만 이제 경찰은 오후 5시 이후에 행위들은 전부 이제 미신고 집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서울광장에서 그 부근에서 이제 그 잠을 잘 때 1박 2일이니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거리상에서 거기서 사실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또 나서 가지고 형사고발한다고 밝혀놨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을 무단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와 경찰이 한꺼번에 지금 집회를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음성에서 말미에 들으신 문화재를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경찰청장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집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위법 행위를 수사하겠다. 그건 사실 뭐 경찰이 늘상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방금 박 연구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과거에 뭐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집회를 금지하겠다. 사실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문제가 더 큽니다.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빙자 불법 집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는 사실 집회 금지 조항이 예외로 돼 있어요. 관훈상제와 더불어서. 그래서 사실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거리에서 그냥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내 모임과 함께 좀 이렇게 뭐 문화재를 즐겼다. 공연하고 노래 그렇습니다. 부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금 사실 12구 참사 문화재를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전력이 있는 유사 집회를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판례와도 어긋나고 이건 또 역시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건 만약에 정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헌법 정신의 위반 아니야. 이런 지금 논란도 사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자유를 뭐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 근데 그런 논란은 사실 경찰이 모르진 않을 텐데 이 정도로 고강도로 집회 금지 방침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난 뭐 16일, 17일 1박 2일 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 조합원들 서울 도심에서 이제 집회를 했죠. 그래서 그 집회한 다음에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 이것도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들어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대응하겠다.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노조 대응을 좀 강하게 하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분위기 이거 좀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보여왔던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게 기조의 변함이 없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건설 노조 뭐 건폭으로 규정하고 뭐 관련자들을 뭐 수사를 하면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 뭐 이렇게 묘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노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게 불법 하도급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그렇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도 그렇고 이 채용 문제도 그렇고 거기서 기인이 되는 것인데요. 왜 그 문제는 발본색원 하지 않고 물론 정부는 엄단하게 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만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조의 항변은 그런 거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조의 잘못이 있으면 뭐 수사할 수는 있지만 사측의 잘못, 그러니까 경영계의 잘못은 왜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냐. 정부가 거기도 특별사법경찰을 이제 투입해서 불법 하도급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사실 어디서 뭐 미리 수사에 착수했다.
뭐 압수수색했다. 사실 이런 건 전혀 안 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노조의 불만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정부 경찰과 노조의 갈등, 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또 묘하게 시기적으로 겹치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그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 지부 3지대장이 분신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분신하는 모습을 보고도 노조 동료가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이런 보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보도도 많고 반론도 많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언론 노조와 이 건설 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보도의 사실관계가 다른 점 그리고 부당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호소를 했고요. 일단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네. 16일자 보도인데요.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말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 네. 심지어 이제 사후 조치도 안 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인데 그 보도의 이제 근거를 보면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 취재를 했다든가 예. 거기 계신 다른 목격자들을 취재했다든가 또는 뭐 경찰에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 이제 동료가 있었는데 불이 붙기 전까지 지켜만 보다가 불이 붙고 나니까 뒷걸음질을 쳤다. 뭐 이런 행위만을 보고 추정한 기사라서 일단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느냐라는 일단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 그리고 경찰 심지어 이거 경찰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경찰 입장을 종합해 보면 그 동료가 오고 나서 거의 뭐 1분 안으로 벌어진 일이라 그게 다가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미 양지 대장이 주변에도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고 본인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동료와 기자들도 다 만류를 했다. 경찰까지 사실 반박을 한 상태고 심지어는 뭐 건설노조가 그 후원금 계좌 부의금의 후원금 계좌를 건설노조로 해놨다. 뭐 상주가 장욱기 위원장밖에 없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이거를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방조를 의심하는 기사였는데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다 이 기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번져나가면서 방조를 넘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기획설처럼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발단을 제공한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언론계는 물론이고 건설노조 당사자 그리고 CCTV 같은 경우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캡처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나 갈등이 복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팩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분신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다가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조선일보 보도는 연구원이 말씀처럼 CCTV 영상을 입수해서 시민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행동을 보고 말리지 않았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 현장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경찰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있었던 그 방조한 걸로 이 기사에 묘사가 됐던 이 홍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이제 MBC 이 보도를 통해서 네.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갔을 때는 이게 인화성 물질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고 한 손에는 또 다른 인화성 물질 또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계속 말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설득하다가 그 순간에 펑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이런 것들 세세하게 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CCTV 이게 이제 시민 제공이라고 독자 제공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누가 제공한 것이냐 이런 의문 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이 강릉지청 주차장 맞으면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 각도로 보이는데 과연 검찰 경찰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는 데는 뭐 제 생각에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인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 5038님의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답답한 뉴스만 들리지만 신나는 금요일이고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겠죠. 오프스의 Live is Life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5038님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말끄러미 바라보다와 멀끄러미 바라보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맞습니다. 말끄러미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오독하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멀끄러미는 물끄러미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새 옷이 맛같잖다라고 할 때 맛같잖다에서 첫 번째 음절 맛의 받침은 시옷과 지읒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지읒 받침을 쓰는 맛같잖다가 맞습니다. 맛같잖다는 마음이나 입맛에 맞지 아니하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나는 이 새 옷이 맛같잖다라고 하면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술을 마시다와 깡술을 마시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흔히 깡술이란 표현으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강술이 맞습니다. 강술에서 강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뜻을 더하는 접두사니까요. 강술은 안주 없이 그냥 마시는 술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미세먼지는 없지만 오존 농도가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지역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은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여름이자 늦봄 5월에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볕을 방불케 하는데요. 서쪽 가운데서도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31.2도로 매우 더웠는데 오늘도 28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5월치고는 상당히 높은 기온입니다. 이 밖에 강릉은 동쪽이라 지금 동풍 영향으로 20도에 머물겠고요. 대구 24도, 대전 27, 전주 27도 등으로 서쪽이 비교적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7도 등 전국적으로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약간 내려가서 서울이 26도 등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 영향으로 이렇게 동해안 쪽은 5mm 미만의 비가 낮 동안 뿌려질 수 있겠습니다. 영동, 영남, 전남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그 밖에 대다수 지역은 맑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날씨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교적 화창하겠고 기온도 역시 평년보다 약간 높은 비슷한 수준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와 증평 등 9개 시군의 구지역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심각 단계가 내려진 9개 시군은 가축 시장이 폐쇄되고 주요 거점에 대한 소독 시설이 확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1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오염수 시설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가를 추가하고 폭염특보는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해 운영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해 이제 주요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약간 이상한 쪽으로 번진 게 그 시위에 대해서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소송을 내면서 고소도 했고 민사도 냈었고요. 근데 그게 형사 사건은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무혐의라는 건데요. 지난해 5월에 시작이 됐죠. 이게 그 연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그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면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나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학생이 고소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게 뉴스가 크게 됐던 게 수업권 침해라는 주장 자체가 되게 생소한 그 주장이어서 저 주장이 인정받을 것이냐 이런 소송이 과연 적절하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내에서조차도 이제 반대 여론이 들끓고 그랬었는데 이게 1년 만에 무혐의가 난 겁니다. 경찰은 이제 이유로 든 게 우선적으로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이 됐던 점, 또 점심시간에 40분가량 정도만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정당한 쟁의 행위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경찰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었어요. 12월 달에. 그런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를 했고 경찰도 이번에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는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시위가 업무방해도 아니고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가 형사고요. 이제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재학생 3명 중에 1명은 소송을 취하했는데 2명이 그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청소 노동자들이 63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는 소송 내용이었는데 다음 달 1일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첫 재판이라면 사실 선고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청소 노동자분들이면 가장 좀 취약한 노동자들인데 그런 약자의 쟁의권이 우선이냐. 그 쟁의 때문에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 받는다고 하는 수업권 침해가 더 중요한 거냐. 일단 형사적으로는 그 수업권 침해가 별로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은 났고 민사는 어쨌든 1심 선고가 한참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실 요즘 그 유네스코 무슨 유산 등재가 사실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둔감해지긴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뉴스입니까? 이 유네스코가 현지 시각 1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을 보면은요, 혁명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전개 과정을 샅샅이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총 1000여 점이 넘고요. 국회 자료라든가 언론 기사 등 이렇게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쭉 쓴 기록물이 아니고 4.19 혁명에 대한 뭐 보도, 국회 자료 이런 걸 다 모아서 기록물로 이제 등재를 한 거네요. 네, 이번에 유네스코는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적 유산이자 제3세기에서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1960년대 세계 학생운동으로 뻗어나갔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뭐 68혁명도 있었고. 네, 미국 반전운동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단초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혁명이죠.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도 그 전 시기에서 근대적 전환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인데요. 자료 185점이 이번에 등재됐습니다. 여기에 전봉준에 대한 재판 기록도 있고요. 동학농민군이 쓴 편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네스코는 등재심사에서 조선 백성이 주체가 돼서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모두가 좀 어떠한 그런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거잖아요.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스승들이 힘을 보탰고 또 하나는 부패한 지도층에 맞서는 민초들의 봉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전 세계가 또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대장경판, 뭐 훈민정 뭐 해례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오래된 어떤 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책 이런 걸 기록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근현대 사건에 곧 한 사람이 쓴 책이나 무슨 저작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그 기록들 하나 모아가지고 기록물이라는 걸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등재가 됐다는 게 뭐 잘 모르긴 모르지만 문화재청이 되게 적극적으로 발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조선시대 때 많이 임금님들이 갔다는 곳이라고 하던데 유성온천. 사실 뭐 워낙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대전 유성호텔이라는 곳이 역사가 108년이 되는데 이 호텔이 문을 닫았다? 네. 경영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1915년에 개관한 곳이에요. 유성 최초의 관광호텔인데 여기가 유성호텔이 내년 3월까지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인근 호텔들 여기 아마 대전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아실 곳들이에요. 아드리아 호텔, 리베라 호텔 이런 곳들도 진작에 폐업을 했고. 줄줄이 다 폐업을 했네요. 네. 근데 여기가 90년대에만 해도 관광특구,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뭐 1000만 명이 몰리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온천하러 서로 그렇게 너도나도 가던. 유성온천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됐고 콘텐츠는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다는 게 이제 온천하고 나서 뭐 할 게 딱히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유성구에서도 이게 상권이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명성을 이어가려고 자구책을 계속 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각 지역마다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어떤 이야기를 입히느냐 그리고 또 주변과 연계된 상권이나 숙박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유기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호텔이라는 게 그 자체로 또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뉴스였을 거예요. 서울에서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보존 가치가 있다. 아니다. 재산권이 우선이다. 그래도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쟁에 불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타지인이 마냥 그거 좀 역사적으로 두자라고 하기에는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 지역 거거든요. 주민들은 개발과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없애버리면 그 경쟁력도 그만큼 또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장기적이고 좀 지속적인 문화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성온천처럼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도 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요즘은 우리가 이제 관광의 눈높이가 더 높아져서
무슨 아이템 하나만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놀거리, 뭐 잘거리 이게 쭉 연계가 돼야 꾸준히 사람들이 가고 계속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가장 좀 반면 교사가 돼야 될 사례가 이제 유성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 어제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유류분 제도라는 이제 유산 상속 관련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유류분 제도 이게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니까 이게 뭡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망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그 지분을 유산 상속 비율. 네, 비율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게 자녀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이게 가족이 없을 경우 네. 3분의 1을 보장해 줍니다. 1977년에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그 당시 70년대 때만 해도 여성 배우자나 딸 같은 경우에는 배제되는 거예요. 받지 못해서 이들의 그런 상속권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로 마련이 된 거죠. 그때 또 여성 경제 활동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상속에서 밀려나면 정말 뭐 생계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70년대 도입될 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아들에게 다 물려줘 버리면 네. 딸들은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법에서 최소한 딸에게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줘라라고 네. 이제 그걸 정해놓은 게 유류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도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 근대화 이전의 가족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그 국민 정서는 최근에는 좀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평생 가족을 등졌거나 뭐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라든가 아픈 부모를 끝까지 외면했던 자식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연을 끊고 교류가 없던 가족들에게도 이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돌봄 의무도 안 하고 살다가 네. 돌아가시니까 찾아와서 내 목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분하고 많이 생각해보게 됐던 계기가 그 가수 구하라 씨 사례가 그쵸. 네. 대표적인데 그때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추진이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결국에 뭐 어려서부터 이제 딸을 책임지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 씨 재산의 40%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유류분 때문이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앞서 두 차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 유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46년에 이어온 유류분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도의 나름의 도입 취지도 일리는 있고 네.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게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게 흰개미. 네. 우리나라는 흰개미 사는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흰개미가 왜 화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컨테이너 타고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농산물 수입 농산물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종류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구도 먹고 집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나무를 갉아먹는 건데 널리 퍼지면 목재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그런 사찰이나 궁궐 이런 주요 문화재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호주에서는 실제로 이런 마른 나무 흰개미 때문에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2010년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53조 원이었다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등장을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외국에 사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 일단 환경부에 신고를 했고요. 환경부는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지침대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에 워낙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문화재 쪽 관계자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또 신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얘기까지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지금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국한다고 하던데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여기 이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받아서 윤 대통령이 가는 거잖아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릴레이 정상회담들이 있던데 일단 어떤 나라 정상들을 어떤 의제로 만나게 되는지 뭐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정은 뭐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도 소개가 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양자회담도 있고 다자회담도 있고 우리로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현재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CNN의 브래드 랜든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주로 군사 안보 외교 이런 분야를 쓰는 기자인데요. CNN 서울 특파원. 네. 특파원 코레스폰던트는 아니고 그냥 라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가 왜 중요하냐? 이제 5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히로시마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의장국이 된 이번 G7 회의는 세계 최초로 핵 공격이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니까 장소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의제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핵 없는 세계.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 그 트루먼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가 되죠. 그리고 사흘 후인 8월 9일에는 펜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또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2달 사이에 히로시마에서 9만 명, 나가사키에서 6에서 8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화상, 부상, 그 다음에 피폭 2세 우리 이제 김형률 씨라고 한국에서도 이제 피폭된 이제 자녀분이었는데 인권 평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수준인데 우리 인류가 또 이런 전쟁 또 할 거냐,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나토식 핵 공유냐, 뭐 전술핵 재배치냐, 자체 핵무장론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 핵무기 개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세는 핵 없는 세계인데 우리 정부는 핵을 어떻게 하면 보유할 건지를 논의했었던 좀 이런 약간 좀 맥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하네요. 그렇죠. 세계의 기류와 기조에 우리 그 정부가 많이 좀 바깥에 변방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문제.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일 동맹국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래서 기시다가 올 12월에 일본의 군사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번째로 큰 군사 예산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 대국화. 이것도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회의인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렇죠. 약간 그것도 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주일 미군이 지금 그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미일 양국이 지난 1월에 뭘 합의를 하냐면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국의 해병대를 창설하는 그런 군사 관계를 크게 강화한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이런 군사 대국을 하려고 하느냐. 핵심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핵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큰 문제죠. 뭐 그야말로 기록적인 속도로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핵 실험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예산을 늘려서 국방 강화를 해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인도 태평양의 이제 그 군사 전략 차원에서 국방력을 계속 증대시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번에 이제 그 주요 언론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언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예. 그 위령탑 앞에서 이제 추도하는 네. 이제 그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징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78년 전 원폭 투하의 피해국. 피해국이죠. 네. 그렇죠. 피해국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왜 피해국이 됐는지 그렇죠. 왜 원폭 투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 일본 현지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 기시다가 이번 G7을 통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핵무기 완전 폐기에 대한 세계적 메시지를 도출해야 되겠다. 이게 기시다의 목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폐기에 대한 세계적 상징을 히로시마, 일본 뭐 이렇게 네. 만든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시다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의회를 해산해서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좀 참담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트루먼이 원폭을 투하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별로 없어 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년 일제 강점기 때 벌어졌던 강제동원 피해 보상,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뭐 소녀상 세우면 다 이렇게 막 예. 일본 우익들이 반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좀 희귀한 방법이 마치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처럼 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CNN 브래드 랜든 기자의 기사에 주로는 서울에서 쓰는 기사인데 이제 서울이 완전히 변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외교의 전선에서 이끌던 소위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균형을 이끌어왔던 한국이 빠지고 예. 그 자리에 일본 들어와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매우 좀 한탄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 상황을 보면은 히로시마라는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서 핵 없는 세계, 사실 이건 뭐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뭐 좋은 의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죠. 또 사실상 군사 대국화가 상당히 용인이 되고 우리가 일본과 더 거기에 그런 일본에 이제 군사적으로 밀착이 되는 그런 회의가 될 공산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또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G7 여러 가지 이제 회의 세션 중에 평화 안보 번영 세션을 윤 대통령이 주도를 하는데 이 주도를 하게 된 계기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그 발언, 그러니까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하고 뒤이어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이 되겠죠. 예. 뭐 어떤 언론은 뭐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주는 상황인 것 정확히 같습니다. 확인된 보도는 아니군요. 예, 확인된 보도는 아닌데 뭐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썼겠죠. 예. 기사는. 근데 여튼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평화 안보 번영 세션을 주도하는 발언자로 나서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서 혹여라도 네. 중국의 대만 문제 예컨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거는 이제 오바마 때부터 줄곧 있었던 예. 미국 정부의 시종 일관 계속된 태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해서 굉장히 자극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자극해서 관계 악화가 될 때 그 문제 특히 이제 경제적 피해 우리 계속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대안을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공식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14억 중국 인민과 대척점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 뭐 속칭 뭐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의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G7의 이제 핵 문제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만 히로시마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끝낼 거냐,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것에 좀 의제가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죠. 근데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푸틴도 만나고 시진핑이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도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까지도 사우디 이란 문제 해결하듯이 이 문제까지도 만약에 중국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시진핑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누가 이것을 평화협상으로 이끌어내서 전쟁을 종식시킬 거냐, 끝내는 전쟁을 만들 거냐 뭐 이런 건데 현재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 독일이 무기 지원 적극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이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미사일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독일은 30억 달러 상당의 탱크, 장갑차, 정찰, 드론, 탄약 뭐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무기 원조 패키지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달러 지원해서 방공망, 그다음에 대포 비축량 강화하겠다 이렇게 앞서고 있어요.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얼마 전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여기에서 비군사적 지원 확대도 요청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전쟁으로 정말 끝낼 건지 경우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히로시마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만약의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경우를 없애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해결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무기를 막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파국을 낳게 될지 이것도 걱정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장소로서 키워드가 히로시마라는 것도 G7 정상회의에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후쿠시마.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가 그 정상회의에 이제 올라온다. 사실 우리가 오전에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해서 정부 발표도 있었고 여전히 논란도 지속됩니다만 사실 일본이 후쿠시마 식재료를 이 정상회의 메뉴에 사실 포함시키는 게 뭐 당연히 좀 전략적 좀 우호 여론을 조성하려는 거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좀 조성이 제공이 되면 국제 여론이 좀 좋아질까요? 바이든도 먹었다, 뭐 숄츠도 먹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 기시다는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재료 이렇게 안전한 후쿠시마산 그 식재료, 그러니까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왜 수입을 안 하는 거야? 당장 한국이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14개인가 나라들이 즉 반대해서 아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8개 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에 우리가 제소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본인이 히로시마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군사대국화의 목적도 정치적 목적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 목적이 있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산물, 수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일본 마트에 후쿠시마산 뭐 이제 농수산물이 깔리고 있다곤 해요. 그렇지만 인기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의 뭐 주요국 정상들이 와서 안전합니다. 뭐 바이든도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저 사람들도 먹었는데 괜찮겠지 뭐라는 이런 이미지 상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는 경제적 이점 포인트는 기시다는 쌓는 것인데 그 주변국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안 점수를 다시 또 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잘 되고 있는 거냐, 우리의 국익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찍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라는 장소도 그렇고 후쿠시마 식재료도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전략을 많이 짜놓고 진행을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시다가 자기네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는 좀 약간 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이 일본만 빼고 G7 6개 회원국에 이런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근데 야당이 G7 회원국들 대사관에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게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관심을 못 받기 위한 행위겠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메일 한번 열어봤을까요?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네. 입장에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골몰하다가 그러면 이 G7에 참석하는 나라들 그리고 G7 말고 초청받은 나라들 다 포함해서 다 대사관에 우리 서한을 보내서 민주당과 국민들의 뜻을 전하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상을 바꿀 만큼의 어떤 큰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죠. 회의적이죠. 네. 그런 측면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국제 환경 단체, 뭐 시민 단체 연대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민주당은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의 그러니까 예컨대 IAEA에 뭘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UN 무대에 나가서 이 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무슨 연설을 한다거나 뭐 NGO 연설도 포함될 수 있죠. 뭐 이런 등등의 뭔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제소해 볼 수 있는 것도 방류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으로 유효한 전술을 썼으면 좋겠다. 민주당에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치열한 외교전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일종의 그 복잡한 일종의 뭐 외교 슈퍼위크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네. 우리가 얼마나 득점을 해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그 정신 헌법 전문 수령 문제로 좀 넘어가면 네. 일단 어제 기자님은 저기 기념사 보셨죠? 대통령 기념사.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총평하시면. 뭐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뭐 경제 관련해서 나온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5월 정신이라는 것은 인권,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담론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국가폭력,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 시신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나오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쏘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전두환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여전히 있고 예. 그 측근이라고 하는 장세동은 여전히 관련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부인하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혀야 된 진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경제적 발전 얘기를 하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도 매우 뜬금없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주제는 역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인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으로도 밝힌 것이기 예. 때문에 왜 안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뭐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았다는 것은 또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그럼요. 네, 얘기는 그리고 분명히 그 광주의 어머니들께 내년에 또 올게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매년 광주에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은 저는 지켜질 걸로 보이고 그 점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진정성 이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월 정신이 뭐냐? 그리고 5월 정신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투영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개헌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포인트가 엇나가 있거나 비껴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네. 지금 가능할 거로 보세요, 기자님은? 아니요, 저는 예. 원포인트 개헌은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왜? 이제 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예.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 개헌을 하는 거지 민주당이 제안한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은 예, 그러니까 예.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또는 이제 정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 기반에서 뭐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의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떠밀려서 뭐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의 개헌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개헌이 됐든 선거제도 개혁이 됐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예.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 뭐 5월 말에 그 원내 대표들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까지 초청하는 모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도 뭐 가겠다 일단 그런 정도의 화답은 한 거죠. 불러주면 오겠다 예.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임이 성사될지의 이제 그 여부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미정인 거고요. 아직은 예. 미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박광원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만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사이드한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성사돼서 여야 원내대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국회의장, 대통령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이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고, 사실 우리 정치 안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들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된 지금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제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것은 좀 사실 정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임이 성사가 된다면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종의 야당을 만나는 실질적인 만남은 처음이잖아요. 무슨 그렇죠. 기념사 살짝 만난 거 말고는. 그러면 악수하는 거 말고는 처음이죠. 그때 어떤 의제가 가장 메인으로 다루어지게 될까요? 근데 조금 다들 그러니까 좀 동상이몽인 것 서로 같아요.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필생의 업이 있으니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합의해서 뭔가 도출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정치개혁 이슈로만 본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유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제안을 언급하기도 하긴 했었고. 그건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야 현역 의원들이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대다수 영남 지역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로 하면은 뭐 다른 세력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반대하고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좋은 전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의제를 잡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의제 설정하는 것도 쉽고 그 설정된 의제를 통과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당 이제 국민의힘 집안 사정 좀 하나 다뤄보면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징계를 좀 수용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일종의 보궐 선거를 하게 되나요? 그 보궐 뽑아야 될 텐데. 네, 보궐 선거죠. 누구가 지금 현재 뭐 좀 거론되거나 좀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의원은 뭐 이용호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성중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김석기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등등등 김정재 의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좀 해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뭐 위에서 연락이 와야 뭐 결정이 돼야지 내가 뭐 나선다고 될까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도부에서 전화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자의로 도전하는 그런 후보는 없는 뭐 그렇죠. 모양새네요. 그래서 그 선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기탁금 4천만 원만 내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최고위원에 도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특별하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해서 반드시 내가 당선이 돼서 지도부에 기여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제 언론에 누가 돼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친윤 지도부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예컨대 비윤이 들어간다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패배감, 패배의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 여러분이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명 추대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왜냐하면 이렇게 도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석기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말실수가 없었고 주호영 비대위 시절에 사무총장을 비교적 잘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또 영남이냐. 그렇게 우린 영남밖에 없냐.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당, 영남 지역당 이미지를 더욱더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남 또는 수도권에서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호남이면 이용호 의원이 가장 유력한데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내 또 중진들 취재를 해보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분이 언제 우리 당에 왔죠?
뭐 이렇게 아직도 좀 약간 텃세도 식구로 보지 않는 우리 식구로 보지 않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도 아직 지도부에서 연락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 안에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 이제 저쪽 당에서 건너온 분, 민주당에 가려고 했으나 못 가서 우리 당에 온 분, 뭐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도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중진들의 시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등록일이 29일, 30일이니까 네. 그때 좀 누가 등록하는지를 보면 뭐 대략 판이 나오긴 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장 기자님도 그렇고 사실 기자 둘이 앉아서 네. 타사 이제 보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 그 건설노조 지대장 분신을 두고 동료가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다 이런 네. 보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 유서 대필 의혹 사실 예전에도 뭐 굉장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게 떠올리게 하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자님은 전체적으로 이 보도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선일보가 조금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언론이다. 아니 그 보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계속됐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세영 신부님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를 악의 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어디선가 제보를 받아서 CCTV를 보고 상세히 스케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다면 그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관련된 영상을 조선일보 기자든 혹은 뭐 조선일보 누군가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사를 쓴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근데 검찰 경찰은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물론 이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조선일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의혹이 여전히 그 기사의 내용을 흐르는 맥락을 보면 실제로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술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 또는 의혹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바로 이 조선일보 이런 보도들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곁에 있었던 그 건설노조 그 간부죠. 동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억울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MBC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펑 하는 순간 그 건설노조 관계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의식으로서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특히 사회부 기사, 특히 현장 스케치 같은 것은 꼼꼼한 그야말로 팩트의 행렬.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취재해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살 보도에 대한 준칙이 있습니다. 각사마다 아마 KBS도 있을 거고 다 모든 언론사가 갖고 있는데 그 언론 그 준칙에 맞춘 윤리 규정에 맞춘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가짜뉴스하고 싸운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3주년 무슨 기념 뭐 사설도 싫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폭스뉴스에 대해서도 세게 비판을 했어요. 가짜뉴스 보도하면 안 된다. 뭐 1조 원 소송 뭐 배상금 물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보도가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했을 때 조선일보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이런 보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언론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 SNS도 생겨서 다양한 경로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때는 그거 진실 규명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이제야 백일화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잘못을 30년 후에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 반복한다면 조선일보에게도 오욕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서 대필 의혹은 이제 조선일보는 아니고 월간조선, 뭐 일종의 뭐 계열사 자매지인데 월간조선에서 그 건설노조 간부, 그 사망한 간부의 유서가 위조됐거나 대필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던데. 아니 근데 월간조선, 조선일보, TV조선 다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KBS 1과 KBS 2가 다른 회사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서대필이라는 의혹이라는 게 워낙 그 역사적으로 상처가 깊은 건데 그걸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두고두고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일단 첫 소식은 사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하던데 네. 사실 이게 스포츠 선수가 연루돼 있긴 했지만 네네. 사실 이제 전형적인 사건 사고 사회부 기사인데요.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지금 구금 상태로 며칠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혐의가 뭐 뇌물 혐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비국가 공작 인원의 수뢰죄 혐의로 지금 12일부터 구금돼서 공안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공안이 발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은 이 중국 슈퍼리그 에이전트와 미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국 슈퍼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뛴다. 네. 그래서 손준호 선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손준호 선수 뭐하지?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 갑자기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뇌물 수뢰죄로 이 구금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보통 뇌물이라고 하면 네.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소위 무슨 권력이 센 사람이 그렇죠. 받는 게 뇌물이잖아요. 손준호 선수에게는 권력이라고 할 게 딱히 없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 축구계가 이 승부 조작 조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혐의가 수뢰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승부 조작 사안에 연루되었다고 중국 당국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운동선수한테 있어서 이 구금이라는 이 징계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금 상태가 좀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은 운동선수 개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라도 조금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 관련해서 수뢰 혐의라는 것은 뭐 중국 당국이 발표 안 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도 네. 승부 조작에 가담해 놓고 네. 뭔가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혐의로 현재는 이해되는 거죠. 그 대가를 이제 소위 뇌물이라고 네. 지금 칭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설에서는 손준호 선수 본인이 아니라 이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가 감독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일설에서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그리고 어떤 사안 때문에 구금돼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아직 없다. 라는 게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손 선수 측 입장이나 뭐 해명 같은 건 나왔습니까? 아직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변호인을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선임을 하고 그 변호인이 외부에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그때 아마 좀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공안,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발표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저런 그냥 억측이나 뭐 해석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제 U20 20세 이하 한국 축구 대표팀 지금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 결전지인 아르헨티나에 입성을 했다. 지금 맞습니다. 무슨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지난 대회였죠.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이 골든볼 대회 최우수 선수로 이강인 선수가 수상을 하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유망주로 떠오르기도 했었고 이전부터 이 U20세 이하 대회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망주들이 많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박주영 선수가 있었고요. 2007년에는 기성용, 이청용, 소위 쌍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는 홍명보 감독이 8강을 이끌었었는데 당시 김영권, 구자철 그리고 또 김보경 선수가 이제 이름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네요. 전부 맞습니다. 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 직전 대회 준우승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거는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조별 1차전은 어디랑 합니까? 오는 첫 경기는 23일에 프랑스와 치르게 되는데 성인 대표팀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프랑스 20세 이하 대표팀 소속의 선수들이 대부분 리그앙 자국 리그 소속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같은 빅리그에서 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점 감각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충분하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20세 이하 대표팀의 가장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선수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는 조금 이제 소규모 친선 경기를 많이 재개하면서 네. 감각을 좀 익혔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겨우 아시아 예선으로 조직력을 만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손발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필 또 1차전이 강팀인 프랑스를 만난다는 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들을 꼽아보자면은 FC 서울의 강성진 선수가 일단 대표팀 에이스로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주전을 노리고 있는 김용학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K리그가 지금 대전 하나시티즌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하나시티즌의 영플레이어인 배준호 선수도 굉장히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도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에 꼭 승전보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수베로 감독 이제 경질 이게 계속 이제 뒷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한화는 성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 취임 이후에도 승리가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선두인 SSG를 상대로 1승 1무 1패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고 그 배경은 마운드에 투수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팀 평균 자책점이 3.90 리그 7이긴 하지만 리그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전에 최근 4, 5년간 한화의 이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나빴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문동주라든가 김서현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돋보이는데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데 타격이 이 마운드를 좀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팀 타율과 팀의 그 장타율과 출루율 합친 OPS 이 수치가 모두 최하위입니다. 꼴찌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원호 감독 부임 이후에 한화의 평균 득점 역시 3.2점.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하면은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재 최원호 감독의 이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한 달 반 내에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감독 교체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원호 감독의 목표는 아마 승률 4할 이상 이 아마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그 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4할 이상의 승리를 기록한다면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좀 더 이제 한화가 중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질 과정이 좀 워낙 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개선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더 안 좋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진짜 없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한화가 사실 이런 타자를 항상 탐낼 텐데 이정우 선수 맞습니다. 사실 뭐 타격 천재라는 말도 있고 한데 올 시즌 초반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개막 첫 달이었던 4월의 성적이 2할 1푼입니다. 이정우란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성적표였는데 5월부터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5월 15경기에서 타율이 3할 3푼 3리 다시 이정우다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타격 폼을 쉽게 말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등에 이제 대비해서 또 더 좋아지고자 변화를 시도했던 타격 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정우 선수 본인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한 이후에 조금 잃어버린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야구 경기 수가 한 35경기 내외 정도 했으니까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리그가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뭐 그 어떤 리그 순위 판도 이걸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3강이 SSG, LG, 롯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NC, 두산, 기아가 3중 그리고 삼성, 키움, KT, 한화가 4약이지만 3중과 4약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다. 한 경기, 두 경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참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점이라면 KT가 최하위에 처져 있다는 점이겠죠. 그 롯데가 3강에 든 것도 약간 눈에 띄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KT가 이렇게까지 부진할 거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제 또 강백호 선수가 하필 느슨한 플레이를 보이면서 또 이제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저는 이강철 감독이 WBC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직면하면서 수장이 좀 이제 비판을 직면하다 보니 맞게 된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독이 흔들리니까 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KT가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농구로 가보면은 이제 KGC가 정말 재미있는 チャンピオン 결정전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의 주역인 또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하고 오세근 선수가 서울 SK 그러니까 그 챔피언 결정전 상대 팀이었던 거기로 이적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하필이면 이적도 충격적인 게 오세근 선수 하면은 이 KGC 인삼공사의 간판 선수고 상징 같은 선수죠. 상징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승도 이끌었고 누가 봐도 재계약 영순이었던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 상대팀을 이적을 한다. 이거는 진짜 거의 그 국적을 바꾸는 급의 인상공사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세근 선수가 가장 좀 특이한 게 김선영 선수와 이제 재회를 하게 됐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과거 이제 중앙대학교 시절에 5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이끌었던 두 선수가 다시 만났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 KGC 입장에서는 우승에 대해서 뭐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오세근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는 어쨌든 KGC는 약간의 전력 약화는 뭐 각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근 떠나갔고 양희종도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포인 변준영 선수도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메꿔야 할 것 같고 반대로 SK는 지금 그냥 악의 축이에요. 드림팀입니다. 악의 축? 예, 너무 세니까. 네, 너무 세가지고 우승 영순입니다. 이번 시즌 김선영 선수가 정규리그 MVP였는데 거기에 최고의 파트너인 오세근까지 합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SK가 아닌 과연 어느 팀이 SK의 목에 방울을 달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게 내년 프로농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한테 가장 이제 관심인 소식이 김민재 선수가 도대체 이적을 하긴 하는 거냐, 그렇죠. 간다면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각종 지금 프랑스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도 영입전에 뛰어들었다고 맞습니다. 하고 지금 이 이적 어떤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단장이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타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런 구단들과의 이제 루머도 있었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뉴캐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현재 유럽 축구의 돈을 대표하는 두 구단이거든요. 부자 구단인가 보죠. 파리 생제르맹은 이 카타르 국왕이 구단 중에 중동이 뒤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크리스티아노 지훈톨리 나폴리 단장이 유벤투스로 옮길 것이다. 이 지훈톨리 단장이 사실은 굉장히 협상에서 악명 높았거든요. 너무 몸값을 높게 부르기로. 그러니까 이 지훈톨리 단장이 이적을 한다면은 김민재 선수의 이적도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계속 있었으면 협상판이 깨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사람이 오면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주목할 어떤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오르고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승 추포를 터뜨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인터밀란과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앞서 상승세 이제 의외 상승세라고 말씀하신 프로야구의 롯데자이언츠가 1위인 SSG와 또 이제 경기를 주말에 치르게 됩니다. 이 두 팀은 1, 2위 간의 격돌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유통 라이벌이라는 또 호칭도 있잖아요. 롯데와 신세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벌전이 앞으로 이번 시즌 초반에 어떤 팀이 강자로 자리매김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라이벌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오늘까지 진행을 대신한 김준범 기자였고요. 시사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